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총 7차례에 걸쳐 십자군 전쟁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모든 역사에서 그렇듯이 십자군 전쟁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쟁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럽의 시각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지만 이슬람 입장에서 보면 서양 제국주의의 시초로 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유럽의 관점에서 본 십자군 전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더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 시각에서 십자군 전쟁을 다루는 기회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십자군 전쟁은 각각 달리 부를 법도 한데 유럽이나 이슬람 모두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제1차부터 제8차 혹은 제9차까지를 정규 차수로 포함하는데 이번 영상은 제9차까지를 정규 차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따로 떨어진 전쟁들이 아닙니다. 제1차 전쟁이 제2차 전쟁의 원인이 되고 제2차 전쟁은 제3차 전쟁의 원인이 되는 쇠사슬 같은 전쟁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들의 십자군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로 총 9차에 걸친 전쟁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각 차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수준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군은 11세기 말 당시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을 비롯한 레반트 지역의 성지를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출전한 서유럽의 군대를 말합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그의 통제하에 있던 서유럽 국가들, 예를 들면 신성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잉글랜드, 스페인 등지에서 뽑아온 연합군을 말합니다. 십자군은 11세기 말부터 대략 13세기 후반까지 약 2세기 동안 총 9차례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교황이 파견의 중심에 있었지만 때로는 교황을 무시하기도 하면서 서유럽 연합군을 조성해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튀니스 같은 이슬람 세력, 그리고 특이하게 제4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세력인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플도 공격한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기간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대략 175년으로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총 9차에 걸쳐서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펼쳐진 기간은 총 31년입니다. 그러니까 175를 31로 나누면 대략 5.6년에 한 번꼴로 십자군 전쟁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십자군 전쟁이 없었냐 하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14세기 말에 오스만 제국의 팽창에 대항해서 유럽 연합군이 전쟁을 펼친 니코폴리스 전투입니다. 약 반세기 후에는 역시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2세의 팽창에 대해서 결성된 연합군이 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전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차수로는 제9차까지를 마지막 십자군으로 보며 그 다음부터는 후기 십자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따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십자군의 근본 목표가 성지 탈환이지만 후기 십자군의 목표는 성지 탈환보다는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결성되거나 아니면 유럽 내에서 교황한테 덤비는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되거나 기타 여러 목적으로 십자군의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9차 이후에는 십자군 운동 자체가 시들해져서 그 규모도 작아지고 국제연합군이 결성되는 경우도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로 제9차 십자군 이후에는 따로 차수를 붙이지 않고 후기 십자군이라고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십자군 총괄표입니다. 총 9차례에 걸친 십자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차수부터 전쟁 기간, 출발 당시의 교황, 그리고 십자군 총지휘관, 그리고 지휘관의 출신 국가,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싸웠던 국가, 대항군의 총지휘관, 그리고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 비고란이 있을 경우에 비고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보면 제1차는 기간은 1096년부터 99년까지 그러니까 11세기 말입니다. 우르바노 2세 시기에 고드프르아 드 부용
이제 프랑스 출신의 드부용이 셀주크 제국의 아르슬란 1세를 상대로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예루살렘 왕국뿐만 아니라 에데사, 안티오크, 트리폴리까지 다른 세 개의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 국가가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에데사 백국이 요 맨 위쪽에 있고요. 그 밑에 안티오크 공국, 그리고 트리폴리 백국, 그리고 맨 밑에 그 예루살렘 왕국, 이렇게 해서 바깥에는 다 이슬람 세력이겠죠. 여기 다 이슬람 세력이고 여기 둘러싸여져 있어서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네 개가 제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그 십자군 전쟁이 9차례 벌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제1차와 6차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정복한 거는 제1차밖에 없고요. 6차 때는 그나마 외교 협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차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중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는 2차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무력으로 획득한 것은 제1차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에데사 백국이나 안티오크, 트리폴리 몽땅 다 레반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이슬람의 본거지니까 이슬람이 곧 전열을 정비해서 맨 북쪽에 있었던 에데사 백국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화들짝 놀라면서 제2차 십자군이 결성되는 것이죠. 2차 십자군을 보면 47년부터 49년까지 에우제니오 3세 시기에 이렇게 콘라트 루이 이렇게 해서 셀주크 제국의 누르아딘을 상대로 해서 공격했지만 다마스쿠스 공성전에서 패배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르아딘은 어떤 책에서는 누레딘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누르알딘, 누르아딘 이런 식으로 표현이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은 의미고요. 이 에우제니오 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고리오, 인노첸시오, 호노리오, 이거는 이탈리아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에우제니오 3세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발음을 하면 에우제니우스, 그리고 여기는 그레고리우스, 이노첸시우스, 호노리우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루이 7세 같은 경우에 2차 십자군이 실패했던 이유를 자기네들 십자군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비잔티움도 잘못한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 우리 십자군에 잘 협조도 안 하고 길도 잘 안 열어주고 가는데 막 방해하고 그러면서 유혈 사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2차 때 이미 서유럽과 비잔티움 사이에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결과가 그 앙금이 쌓여가지고 생긴 게 바로 이 4차 십자군에서 같은 비잔티움 제국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제3차 십자군은 제2차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1189년부터 이것도 또 반세기가 지났네요. 92년까지 그레고리오 8세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리처드 1세 사자시망이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동맹군들이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을 상대했다. 그래서 이 3차에서는 살라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이슬람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부분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차 십자군인데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슬람 세력은 크게 이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리아 세력, 이 룸셀주크와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유브 왕조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간에 싸우죠. 싸우는데 이 기독교 국가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남쪽을 치려고 하기도 하고 남쪽이 연합해서 기독교와 연합해서 북쪽을 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서로 엉키고 설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3차를 다룰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안전했던 그 이슬람의 왕권이 결국에 이 3차 때 이 살라딘에 의해서 이 통일이 되면서 살라딘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이유브 왕조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슬람이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 국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리게 되고 그 결과에 놀란 그레고리오 8세가 십자군을 다시 한번 조성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그레고리오 8세가 사자시망 리처드 1세 이렇게 잉글랜드 살라딘과 대항했지만 예루살렘 탈환에는 실패한다. 대신에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이 휴전협상을 체결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도들이 순례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협상하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4차 십자군은 당시에 30대의 젊은 나이로 교황에 오른 인노첸시오 3세의 열정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십자군도 3차 때처럼 바로 그 해군으로 해로로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총지휘관이었던 보니파시오 1세가 그 리처드 1세처럼 대규모 함대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국가와라도 그 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이 된 게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하고 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그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베네치아가 원하는 다른 곳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그때 당시에 비잔티움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기존의 황제가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쫓겨난 황제가 이 4차 십자군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해주면 우리가 너희들 부족한 돈을 다 대주겠다. 충분하게 돈을 주겠다라고 꼬셔서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제4차 십자군인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십자군이 좀 맛이 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4차 십자군이 실제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거기에다가 라틴 제국 이라는 국가를 건국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은 이 소국으로 분열돼서 쪼개지게 됩니다. 갈갈이. 그랬지만 이제 60년이 지난 후에 이 라틴 제국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거든요. 어떤 거버넌스가 없었죠. 급조된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비잔티움한테 다시 정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은 팔라이올로고스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이 끝난 다음에 인노첸시오 3세는 곧장 본인 자체가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제5차 십자군을 다시 준비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망합니다. 사망하게 되니까 호노리오 3세가 대신 준비해서 제5차 십자군을 이제 띄우게 되는 것이죠. 이 5차 십자군은 이번에는 당시에 그 아이유브 왕조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집트 카이로를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성지가 아닌 이 부분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5차 지도는 아닙니다. 7차 지도인데 이 다미에타의 위치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열어둔 것이니까요. 이렇게 다미에타가 이집트 나일강 델타 삼각주에 이렇게 있다. 항구 도시로 있고 그리고 여기가 카이로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이슬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당도한 것이죠. 그래서 다미에타를 점령하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만사르 여기에서 이집트 군대한테 패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철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5차는 그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했다. 하지만 그 카이로로 추격해 들어가다가 이제 실패하고 철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전쟁을 복귀하는데 당시에 그 패배 원인이 단순히 5차 십자군을 넘어서 출전하지도 않은 프리드리 2세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리드리 2세,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죠. 그때 당시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프리드리 2세도 1215년에 그러니까 제5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십자군 서약을 하고 출전하기로 했는데 출전을 안 합니다. 계속 연기합니다. 연기하면서 출전을 안 하게 되니까 바로 비난의 화살이 프리드리 2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차가 끝나고 너 언제 출전할래? 계속 물어보니까 프리드리가 이제 출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연기를 합니다. 서약을 해놓고 십자군 서약을 해놓고 연기하고 또 나가겠다고 해놓고 연기하고 하다가 호노리오 3세가 먼저 죽습니다. 호노리오 3세가 죽고 그레고리오 9세가
대신 즉위해서 프리드리 2세에게 너 왜 출전 안 하냐 하니까 프리드리 2세가 이번에도 출전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9세가 열이 받아서 이번에 그냥 바로 파문을 해버리죠. 그래서 프리드리 2세가 파문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2세는 실제로 뭐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비밀리에 알카밀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협상이냐면 그 예루살렘을 넘겨받기 위한 외교 협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문된 상태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잡아지게 되니까 출발을 해서 알카밀과 협정을 맺고 예루살렘을 평화적으로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2세는 파문된 상태로 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탈환한 게 아니라 단 10년 동안만 전쟁 없이 넘겨주겠다. 대신에 이 예루살렘 성체에서 방어하지 마라. 방어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슬람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재산도 가지면서 이런 조건으로 예루살렘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슬람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 쪽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1229년부터 니까요. 10년이 지난 1239년에 이 조약의 효력이 만기가 됐고 실제로 4년 후인 1244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이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한테 다시 예루살렘이 넘어가니까 이 신앙심이 깊었던 루이 9세가 나중에 성왕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이 루이 9세가 이때 당시는 이제 성왕이 아니지만 루이 9세가 프랑스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전을 해서 이때 5차 때와 이제 비슷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집트로 가서 다미에타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카이로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똑같이 만사르에서 패배를 하고 오히려 루이 9세가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주고 풀려나는 그런 굴욕도 겪으면서 이제 십자군이 실패하고 유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 9세, 신심이 강력했던 루이 9세가 바로는 아니네요. 이제 10몇 년 후에 다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옆에 있는 이 튀니스로 가게 됩니다. 카르타고로 가서 카르타고를 실제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루이 9세가 거기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십자군이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차 때는 잉글랜드의 헨리 3세가 내가 아들을 출전시킬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출전할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출발할 때 이제 약속을 파기하고 대신 아들을 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9차를 가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에네요. 1271년에 아들 에드워드 1세가 당시는 왕자였습니다. 출발할 당시는.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요. 잉글랜드가 출발을 해서 요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서유럽의 대규모 십자군은 이제 완전히 종료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 1차부터 9차까지의 십자군을 대략적으로 표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흐름만 보기 위해서 많이 스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식이 아니라 원래대로 리딩하면서 제 1차부터 9차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